VIP의 배우가 누구냐 이게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카톡방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가 VIP가 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VIP 배우에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가? 결국 그 배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이름이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김용현 대통령 현직 경호처장 이름이 또 거론이 됐어요. 한겨레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김용현도 임성근 구명 배우 등장. 공수처 수사 확대 불가피. 기사 제목이에요. 왜 지난번에도 김용현 경호처장이 한번 거론이 됐잖아요. 왜 난데없이 경호처장이 안보실 사람들하고 막 통화를 하고 뭐 국방부 장관인가요? 통화를 막 하고 한 흔적들이 나오면서 김용현이란 사람하고 왜냐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천했던 사람이 김용현이고 그 사람이 육사 선배고 그리고 지금 그 멋쟁이 해병이라고 하는 게 또 해병대 전 사령관 그러니까 해병대 예비역 출신들이 거의 거론되기도 하고 하여튼 뒤죽박죽 얽혀있는 얘기가 나오면서 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새로운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김용현이 배우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멋쟁 해병들 중에 이제 공익 제보자 있잖아요. 그렇죠.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 그 공익 제보자와 전직 경호처 간부 모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직 경호처 사람 등을 만나보니 임 전 사단장 구명의 배우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김 처장을 구명 배우로 언급한 근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호처 출신 경호처 간부 모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이고 네.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출신 등이 있었던 단체 대화방, 그 멋쟁 해병방이죠. 이 단체 대화방은 멤버다라는 거고 이 모 씨는 경호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 출신 그 모 씨인 거죠. 근데 경호처 그냥 출신이 아니라 고위직이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도 알았어요. 그 송 씨라는 사람. 네. 그 사람인 거죠. 네. 또 실제 임성근 전 사단장과는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구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사의를 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이 모 씨로부터 안부를 묻는 문자 등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이 문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앞서도 나온 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열흘 사이에 김 처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7차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김용현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급에 실패해서 합참 작전본부장, 중장으로 전역한 뒤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그래서 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끊이지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경호처는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된 그런 주장이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고 이 경호처 출신 모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떠도는 이야기를 사담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30분 안에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호처 쪽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경호처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네. 한겨레는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날조된 전원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 허위 날조 기사에 대한 책임은 한겨레에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사가 얘기한 거를 보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맥락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호처 직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앞뒤 정황이 지금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말 그 공익제보자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직 경호처 사람 등을 만나보니 임 전 사단장 구명의 배우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얘기를 했는가? 왜냐하면 각자가 의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근데 아마 공익제보자는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그 이종호라는 사람, 2차 주가 조작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VIP를 언급했다는 거를 자기가 들었던 거잖아요. 그 뒤로 통화 내용을 계속 녹취를 해왔던 거잖아. 이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러면 VIP라고 얘기가 되는 게 누군지는 이 사람은 감을 이미 잡은 거잖아요. 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김용현 처장이 배후에 있어라고 하는 언급을 그때 통화를 했을 때 그 경호처 고위직을 지낸 그 송 씨라는 사람하고 통화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김용현 처장하고 VIP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없어. 근데 어쨌든 뭐 요거를 네. 이 다른 이제 언론 등 기사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는데 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어제 쓴 기사에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송모 씨랑의 통화 내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통화가 어떻게 된 거냐면 공익신고자 A 씨가 애초에 송모 씨한테 뭘 확인하려고 한 거냐면 이 당시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 단계에서 이종호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한 게 VIP로구나. 이걸 들었던 거잖아요. 이종호 씨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확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네. VIP가 하려고 했다는 거지? 라고 하니까 이종호 씨가 아 그렇지.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 A 씨가 그 얘기를 이 송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대통령실이 보호하려고 한 것 같아요. 박정훈 전 단장이 참 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송모 씨가 대뜸 그 XX가 오버했지. 그러니까 박정훈이가 오버였지. 수사단장을 가리켜서 그 XX가 오버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야 규정과 절차도 있지만 상관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니? 이 사건은 군에서 살펴보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되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뭉치더니 올해 6월께 통화해서 이걸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야 이게 김용현이래. 김용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송모 씨의 앞서에 박정훈 전 단장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박정훈이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게 김용현이 한 거래라고 올해 6월달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맞춰보면은 오히려 송모 씨는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이 공익신고자 A 씨한테 뭔가 다른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송 씨가 로비 의혹의 실체를 숨기려 김 처장에게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문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 로비에 나선 중심인물이 그와 평소 친분해 있던 송 씨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사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임성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송 씨가 있고 그리고 이종호가 있고 그리고 공익제보자가 있잖아요. 이종호하고 통화했던 공익제보자하고 이종호가 통화했던 내용에 VIP가 언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파문이 커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 씨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임성근 얘기를 전해 듣고 내가 VIP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종호가. 그러니까 이종호가 중심이 돼서 이종호가 바로 VIP한테 얘기하는 통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당연히 주가 조작에 관련이 됐던 김건희 여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종호 이 사람 라인은 있는데 여기에 송 씨는 임성근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전직 경호처 고위 관계자 송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익제보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배후에 김용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라인이 움직였던 게 하나가 있고 전직 경호처 이 사람은 여기 VIP가 얘기했던 건 몰랐을까? 김용현 자기 경호처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을 테니까 경호처 사람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한 게 아, 김용현이
힘을 썼나 봐. 김용현이가 했나 봐.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걸 지금 공익제보자한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럼 라인이 두 개가 움직인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스토리가 웃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지금 이제 관가에 떠도는 소문을 내가 이제 옮긴 거다라고 지금 송모 씨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현 이제 처장이 육군 출신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병대가 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오히려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해병대가 피해를 입게 돼서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김용현 처장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을 수가 있는데 임성근 전 선안장 이 구명과 관련돼서 네네. 어떤 역할을 했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VIP 관련 논란에서 그 최종적으로 구명 로비를 들어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은 권력의 최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야. 그렇죠. 그거 말고는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의심을 갖고 있는 공익제보자 A씨한테 이 송모 씨는 이 과정에 상당히 역할을 하거나 관여했거나 이 전모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모 씨가 공익제보자 A씨한테 배우는 김용현 처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꼬리 자르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꼬리 자르기 한다. 공익제보자 A씨한테 배우는 김용현 처장이야 라고 하는 언지를 줌으로써 이 VIP가 어디냐에 관련된 논의로부터 눈을 돌려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요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갖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통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커질 대로 다 커진 상황에서 이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눈 거니까 만약에 꼬리 자르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김용현에서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종호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뭐 영부인을 통해서든 대통령까지 가서 대통령 VIP가 경로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기 한 게 하나의 라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실행자는 김용현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잖아. 아니면은 영부인이 직접 움직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제일 잘 읽는 김용현이 내가 추천한 이종섭도 있고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사람이니까 제가 나서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움직였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직 뭐 어느 쪽이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용현 처장은 대통령의 확실한 최측근이거든. 그건 그렇죠. 뭐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대통령실 옮기자고 한 것도 김용현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대통령 뜻이 뭔지를 제일 잘 읽었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전직 경호처 고위직 직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용현이든 어쨌든 간에 VIP와 김용현 영부인이 어떻게든 얽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확인하려면 공수처가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이 대목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속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공수처가 지금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공수처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되려나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로비서를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VIP가 경로를 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직권 남용을 했는가, 거기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이 부분을 공수처가 주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비서는 좀 떼고 VIP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 수사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한겨레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귀국 직후 국방부를 방문해서 차상병 사건 회수 이틀 뒤에 대책회의를 한 것 같다.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8월 4일 날, 그러니까 차상병 사건을 이첩한 거를 경북경찰청에서 돼가지고 온 지 이틀 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회의를 했다. 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전 장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해 8월 4일인데 그때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 그때 국방부 청사 3층에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집무실과 그리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방,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집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국방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청사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날 임기훈 전 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처리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처분 등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종섭 전 장관 측이 한겨레에 얘기하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당시 국방부에서 이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임기훈 전 비서관이 한 차례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야 밥이야 이게 뭐야? 다만 또 임기훈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한겨레에 대고 당분간 언론과의 접촉은 일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공수처는 이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참석자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한 거야. 이종섭이 꼭대기야. 결정해.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가 없어. 아니면 대통령 VIP 경로서, 그러니까 VIP 경로서라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아니 경로 자체도 없었어. 나중에 가서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국방비서관이 왜 최상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방부까지 가가지고 회의를 해.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안보실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당연히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과연 앞으로 공수처는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인터넷을 바꾸고 얘기를 한다.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 눈치채셨겠죠? 광고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시나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묻히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다 합쳐서 77만 원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비교원 365일 연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되고 1670-2571로 전화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시작할 때 늘 좀 구독자분들 댓글 좀 소개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작할 때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중간에 구독자분들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솔바람님, VIP 배우가 김건희냐가 아니고 VIP 자체가 김건희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왜냐면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이 VIP 배우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러신데 네. 사실 김성환 평론가님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VIP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V1, V0 있고 V2도 있으니까. 네, 근데 VIP의 배우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다 지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KH김님, 퍼즐은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나 드러난 사실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핵심이란 건 변함이 없다. 맞는 말씀이시죠. 이 많은 정황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그렇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가 없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계속되는 주장은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이거 못 믿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 곧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게 부실하다 그러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는 부실하게 수사해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부실하게 수사를 한다를 전제로 해도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수사까지는 지금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사한다 그러잖아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은 국가안보실하고 공식기관 비서관실 그 경호처까지 지금 다 폭파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근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왜 사설에 썼냐면 관련 소식이 쭉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구명 로비 담당 검사 회피 신청, 공수처 수사 차질 빛나. 이게 사실 사설 제목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 담당 검사가 이종호 변호를 했었던 전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보니까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저 지금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사설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 핵심 인물로 번영했던 전력이 드러나서 회피 신청을 했다. 그 수사검사가 이 얘기를 적으면서 또 한 명이 나와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도 같은 이유로 지휘 보고 라인에서 배제될 거라고 한다. 가뜩이나 최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지장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대통령실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설명해줄 핵심 이슈인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정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위해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아니냐. 김 여사와 직접 아는 사이인 이 전 대표는 최상병 사건이 터진 직후 지인 공익 제보자에게 VIP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전 대표는 VIP는 김 여사가 아니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경질과 해병대 사성장군 배출 계획 등 정권의 내밀한 정보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중대한 수사 고비에서 담당 검사 교체라는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수처는 공익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한 기억이 떠올라 부랴부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한다. 같은 부서라도 조사 담당이 다른 데다 조사 내용을 즉시 공유하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수처가 그만큼 결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초기부터 더딘 수사 진행과 소극적인 태도로 야당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고발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등의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했다.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이 3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수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떤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통신영장이 기각이 이렇게 원래 잘 됩니까? 거의 안 되지. 압수영장 기각률도 0.몇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3%?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바보가 신청하지 않으면 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런데 왜 기각이 됩니까? 그런 변호사님이 그건 모르지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혹시 몰라요? 영장 청구할 때 그 행간을 판사가 행간을 봤을 때 대놓고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거는 내주지 마세요라는 게 읽혔으면 그러면 기각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내는 쪽에서 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라는 식의 행간을 담아서 영장을 청구한다. 그랬다면 안 내줄 수도 있겠지. 변호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사실 여부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희한한 일이다. 지금 통신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된 건 특히 멋쟁이 해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영장 기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멋쟁이 해병들에 대해서 기각되는 거 상당히 의문이고 앞에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그러니까. 조사를. 그런데
어떤 수준까지는 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김용현 무슨 뭐 경호처장이든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네. 대통령실이 양해를 하면 그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어쨌든 공수처 수사는 끝나야 되니까. 근데 양해를 안 해주면 그렇지. 국방부 정도에서 끝나겠죠. 어. 국방부 누군가 정도에서 끝나겠죠. 이정도 장관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여기서 양해를 해준다면이 전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절대 양해를 해주지 않는 선이 있어요, 지금. 어. 그게 이종호 씨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절대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선이 딱 쳐져 있는 데가 멋쟁 해병 이분들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거기를 건드리면 쫙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거기를 건드리면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대로 바로 VIP로 직행해요, 이거. 만약에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기록 하나라도 나오면 그 끝장나는 거야. 바로 VIP로 직행이잖아요. 어. 근데 이시원이라든지 그게 하다못해 김용현이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정권 입장에서는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요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되겠지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김용현 차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 출신이고 그렇지. 군 관계자인데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밥 먹자고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거냐. 결국은 부인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 쓰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혼자만의 뇌피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좋은 자리에 가 있고. 근데 꼬리 자르기라는 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꼬리가 잘라져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꼬리가 잘라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저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자꾸 김영현 꼬리 자르기설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가 거기까지 그 용산이 허락해 준 데까지만 하고 수사 마무리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그거 그 정도 했으면은 많이 이제 규명이 됐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국면처럼 될 수가 있어서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고 하여튼 지금 공수처 수사가 경북경찰청 수사처럼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차장이 지금 공수처장이 있고 공수차장이 있는데 차장도 공석이어서 처장도 몇 개월이 공석이었지만 차장도 공석이었는데 차장을 권한 대행하는 부장검사가 있는데 부장검사도 지금 수사를 그 보고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건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재척사유에 이 지금 기피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무슨 수사검사도 이렇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나오자마자 막 도망가잖아요, 막.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 나간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될 텐데 누구로 채우겠습니까? 뭐 채워놓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공수처 검사 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경향신문 신면 보여주십시오. 이 기사 제목은요. 공수처 마지막 1기 검사 사표인데 뭐 또 사표를 냈어 한 명이 유일하게 공수처 출범 직후에 2021년 4월에 1기 검사들이 임명이 됐는데요. 올해 초 연임이 돼서 공수처 1기 검사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종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기 검사들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 후임 검사가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 정원이 25명이잖아요. 검사 정원이. 근데 7명이 지금 공석이 돼가지고 검사가 18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장검사 1명과 이 평검사 3명을 지금 현재 채용 중이고 평검사 1명을 임용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25명밖에 없는 조직에서 지청 규모밖에 안 되는데 7명이 비어버리면 이게 과연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마저도 출범 이래 모두 채워진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25명 정원이. 근데 점점 의혹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비 의혹까지 가버렸잖아 지금. 그거 어떻게 해? 지금 영장도 기각되는 상황이라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멋쟁이 해병스들은 침대 축구로 이제 갈 거예요, 계속. 그러려면 상당한 수사력이 필요할 텐데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은 카톡방서 임성근 구명시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카톡방 그 멋쟁이 해병 카톡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대화를 한 거는 그 골프 모임 얘기할 때 그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유튜브 링크나 무슨 뭐 음악 얘기 뭐 이런 거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몰라요. 이런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은.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은 자기들이 언제 만났는지도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주요 참여자들이 연을 맺게 된 계기는 지난해 3월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었다. 국회 해병대 전우회 소속으로 알던 사이인 공익신고자 A씨와 B씨 또 다른 전우회 멤버로부터 초대를 받은 이종호 전 대표가 함께 훈련을 참관하며 서로 알게 됐다는 것이다. 네. CC 역시 B씨와 과거 만난 적이 있던 사이인데 이때 명함을 주고받게 됐다. B씨와 CC 및 이들의 지인은 이종호 전 대표를 임 전 사단장에게 소개하는 등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공익신고자 A씨 역시 함께 갔던 분들이 우연히 알게 된 거고 임 전 사단장 등 소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같이 내려가면서 B씨는 청와대 출신, 네. 청와대 이 경호처 총씨. 출신, 임 전 사단장과의 친분, 골프, 해병대 사성 장군 등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해병대 출신이라 공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을 왜 참관을 이종호 전 대표 하냐고요. 그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참관했으면은 사단장 안 봤을까? 임성근? 그렇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랬잖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그렇기도 가면 하고. 자연스럽게 안 만나요? 스타들 몇 명 안 될 텐데 스타들 쭉 얼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참관도 했으면은. 그리고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난해 3월에 지금 처음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걸 믿습니까? 이것도 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 보니까. 그때 진짜로. 만나고 이 카톡방을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골프나 한번 칩시다. 그런 다음에 그 날짜는 안 정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우리 이제 진짜 골프 한번 쳐봅시다. 임 사단장하고 내가 아는데 내가 얘기해 보니까 날짜가 이게 괜찮다고 하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첫 만났고 그 다음에 골프 한번 치려고 했는데 골프 모임은 안 됐고 그 다음에는 그냥 친분을 유지는 했지만 그래서 가끔 전화 통화하는 사이 정도였다. 네? 유튜브나 얘기하고 음악 얘기나 하고 그러다 만 거예요. 이렇게 가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그러면 이 친분 관계를 알려면은 이 사람들 핸드폰을 다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카톡방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 그렇죠? 그렇지. 각각의 예를 들면 공익신고자 A씨가 포함된 방은 요거밖에 없을 수 있는데 이종호 전 대표와 다른 해병대 관계자와 그 다음에 청와대 출신 B씨가 있는 카톡방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막 이런 구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김용현하고도 연결되는 카톡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텔레그램 방이겠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찾아봐야 되고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할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야지. 진짜 답답하네 정말. 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통화 기록 있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거나 이런 거 대통령이 검사 시절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나 이게 공수처가 압수수색해서 나온 거야? 아니야.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군사법원 재판하다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항명죄와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이 그 관계자들 통화 그 기록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그래 그거 제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상대방들의 통화 기록이 열리면서 그 사실이 밝혀진 거죠. 확 VIP 경로설이 신빙성이 있는 게 얘기가 돼버린 건데 근데 또 주목할 만한 통화 기록 요청을 재판부가 또 받아들였어요. 뭐냐 하면 동아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군사법원 임성근 이시원 등 최상병 사건 4명 통화 조회 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이것도 또한 파장이 있을 만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2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조회를 수용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올 5월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그러니까 장관 보좌관이에요.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허용을 했고요. 6월에는 신범철 전 차관하고 임기훈 전 비서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유재현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추가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났어요. 이 공수처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재판부에서 알게 된 건데, 근데 이번에 또 4명의 통화 기록 조회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 4명이 누굽니까?
이 4명은 임성근 전 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인데 최상병 사건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를 한 사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네네. 예. 이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7월 31일 날 수사 브리핑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맞고 예. 그 이전부터 그 관련 수사 자료 있으면 좀 줘봐라고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럼 임성근 전 사단장 통화 기록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임 전 사단장이 누구랑 그 멋쟁이 해병하고 통화한 거 안 나올까 혹시? 나와야 될 텐데. 이희은은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누구랑 과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몇 차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누구랑 더 통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되면 국방부 조사본부에 어떤 개입을 했는지, 검찰단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해병대 김모 대령은 안보실에서 사실은 제일 이 국방비서관보다 더 낮은 급이니까 좀 더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해병대 라인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보면 뭔가 조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오히려 재판부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으니 공수처가 이걸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 약간 야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소식이 상설특검법 얘기였어요. 자, 경향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있는 법엔 거부권 못 쓰니까 상설특검법으로 최상병 특검을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설특검법 2014년에 제정 공포된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법이니까. 네. 그래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에 비해서 특검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취지. 그리고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상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의 지연, 저지 전략을 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서 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 제2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4명 중에 야당 몫을 늘리는 식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건데요. 국회 규칙은 법에 대한 일종의 시행세칙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로 재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가 운영이 법사위인데 다 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까지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건데, 당연히 국민의힘이 뭐 가만히 안 있겠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 중 국회 추천목 4명을 모두 야당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전 대표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느냐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개정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방식을 대응책으로 거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1교섭단체가 4명을 다 가지는 국회 규칙 개정은 모법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무슨 논리냐? 모법인 상설특검법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개정되는 국회 규칙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소원 중인 문제니까 임명 절차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야당이 지난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끝내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법제처 유권 해석을 기다린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핑계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는 거지. 2명 추천하면은 끝까지 대통령이 이거 지금 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 임명할 수가 없네요. 그런 다음에 짐짓 모른 체하고 그냥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대안이 안 되겠네. 근데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의힘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이 규정은 상설특검법에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조항은 그냥 다
방통위원한테도 들어가 있고 다 어느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원 개인이 양심껏 하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지 그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가 야당이거나 여당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법하고 야당이 추천하면 이 법하고 상충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럼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한다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예를 들어야 될지 방송인법 자체가요. 우리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내 직속 기구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른데 정부 부처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대통령 마음대로 감사원 쭈무르라고 넣는 게 아니잖아. 국가인권위원회도 똑같고 이거는 그만큼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고 합의제 기구로 돼 있고 5명 임명하라고 한 걸 2명 달랑 임명해 놓고 우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래 놓고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디까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건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버티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거부권 일단 행사한 22대 국회 발의한 법안들 그거 재표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다시 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타이밍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방통이랑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겨레 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일임 위원장 참 진짜 이름도 외우겠다 정말. 기자 출신이고 류일임 위원장 이 사들인 재개발 땅이 자기 누나를 거쳐서 아들한테로 넘어갔다네. 이게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도 기사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똑 떨어지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사 리드는 이렇습니다. 류일임 위원장 아들이 30살 때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지역이었던 은평구의 딸 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 통상 부모 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 고모 자식 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 최민희 의원실이 설명을 했다는데 네. 류일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에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땅 33평을 3억 9,900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에 류일임 위원장은 이 땅을 누나 유 씨에게 4억 1,200만 원에 팔았대요. 이것도 낮게 판 것 같지만 또 어쨌든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매입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들 유 씨가 있는데 네. 아들 유 씨가 2020년 11월 고모로부터 이게 누나 유 씨죠. 그러면은 한 2년도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2년도 안 돼서 고모로부터 이 땅을 금융권 대출 없이 5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 네. 그래서 2년 8개월 만에 류일임 위원장에서 류일임 위원장 누나로 또 류일임 위원장의 아들로 땅의 주인이 바뀐 거다라는 건데 네. 전문가들은 편법 절세가 의심된다고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 증여를 했을 때보다 친척을 사이에 끼고 매매할 경우에 세금이 적게 나온다라는 건데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에 부과를 하는데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일 때 20%, 뭐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뭐 이런 식인 것이죠. 5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라면 대략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반면 부동산 매매라고 하면은 가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6에서 4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류일임 위원장의 2020년도 발표 재산 내역을 보면은 예? 아들의 재산은 예금 1,000여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예? 류일임 위원장의 2021년도 발표 재산 내역에 예금이 증감을 했는데 예? 증감 경위로 자녀 차용으로 인한 은행 대출 증가가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하고 내가 빌려서 아이한테 줬다. 그렇죠. 류 위원장의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 1억 5천만 원이 새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을 하면 류 위원장 아들은 아까 5억 5천의 고모로부터 이거 샀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 5억 5천만 원을
부모에게 빌린 걸로 보인다. 그렇죠? 빌려줄 때 그래서 1억 5천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추가해갖고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예. 매입 자금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지 않고 빌려줬다는 뜻이다. 류 위원장 아들은 토지 매입 이듬해부터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재개발 구역 아닙니까? 예. 이때 샀을 때는 땅을 샀을 때 이미 아파트 입주권 형태였는데 예. 주변 부동산 설명을 들어보면은 류 위원장 아들은 전 평형 신청이 가능했을 걸로 보인다. 와. 가장 수요가 높은 34평형 84제곱미터 시세는 10억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매매가 12억 원 수준이다라고 부동산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은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한 7억 남네요, 최대? 그러게 5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는데. 5억 5천만 원 이 대출 껴가지고 물려준 거에 더해가지고 이거 된거 하면은 야 이건 지금 그래서 내가 똑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모가 대출 받은 흔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사실 따로 얘기할 부분이 없잖아요. 고모가 가지고 있다가 뭐 팔 때쯤 됐는데 조카가 고모 딴 데 팔지 말고 저한테 팔아요. 그리고 지 돈 가지고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으나 자기가 자기 누나한테 팔아가지고 그것도 절세 목적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거의 산 가격에 거의 그대로 팔고 고모가 자기 조카한테 팔 땐 그때는 가격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억 정도만 남겨가지고 양도세만 물고 그러니까 우리 거래할 때 차익에다가만 부과하는 거니까 한 1억에 대한 세금만 물리는 정도 수준으로 아이한테 물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다시 딴 사람 은행거래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다시 돈을 빌려줘.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잖아. 야, 짠돌이 아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참 지능적인. 꼼꼼하십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간 거는 내 아들한테 주고 싶지만 돈을 내가 조금 적게 들여가지고 물려주고 얘한테 돈이 많지 않으니 최대한 얘한테 부담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디서 자문을 확실하게 받았구만.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유림 청부민원 넣은 아들 아닌가 혹시? 아 그런가? 가족하고 자식들이 청부민원 넣었잖아요. 뭡니까 이게? 이게 뭐 하는 지경인지 모르겠어. 한겨레 신문 사면도 보여주십시오.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될까 모르겠다. 이준석 지금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MBC 경영기획서에 노조 탄압 3가지 방안을 적시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MBC 사장을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실이 그 당시 자료를 받은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지원하면서 경영계획서 냈는데 이 경영계획서를 보면은 노사관계 재정립에 관한 대목이 있는데 네.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 상위 노조 탈퇴 요구. 이게 언론노조 탈퇴 얘기하는 겁니다. 노조 전임자, 파트타임 수와 지원 축소. 노조 전임자가 없으면 노조 활동 어떻게 합니까? 노무 전문가 영입. 노무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성격의 노무 전문가겠어요? 노조 파괴 전문가. 그치, 노조 파괴 전문가. 노조 파괴 전문가겠죠? 이런 계획을 적시를 했는데 그래서 구성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활동을 제약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기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사내 사회이사로 구성된 공정성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사내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를 하고 위원회 합의를 통한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문체권위 등의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보도를 하거나 프로그램 한 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자협회, PD협회, 기술인협회, 방송경영인협회 등을 사내 사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의 경영 간섭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입장 내지마 너네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최종 후보 3인의 이름을 올렸지만 그러나 안광한 후보가 사장이 됐고 안광한 사장은 이분을 보도본부장에 임명을 했다. 자기들끼리 돌려막기 하는 거네. 그것도 역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방통위원장 되게 생겼다. 기자협회가 뭐 이게 몇십 년 된 조직 아니에요? PD협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 기술인협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모든 언론사에 다 있는 조직이고 모든 언론사에서는 기자협회나 PD협회 이렇게 직군별 협회를 다 중요한 어떠한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사내 사조직이 사내 사조직이다 이것은. 미치겠다. 노조 활동 아니 이건 노조 활동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기자협회, 이거 PD협회 노조도 노조법- 아니에요. 심지어. 노동조합법 위반일 것 같은데 이거? 아 물론이죠. 상위 단체 가입하는 걸 노조가 판단하는 문제지 왜 사장이 지가 하라 마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물론입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정신이 쏙 빠졌어요. 동아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전당대회 때 원래는 어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동훈 후보 이거 그 대세론을 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1차 투표가 23일 날, 7월 23일 날 있는데 과반이 될랑 말랑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분위기로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과반 득표를 해서 그냥 1차 투표에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만약에 과반이 안 나올 경우에 그땐 누구로 한 명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나한테 단일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희룡 후보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지금 등장한 것이다. 단일화 막판 단일화하는 문제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해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어금버금한 상황이라 23일 전당대회 전에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미리 단일화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라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근데 그렇게 결선이 있는 되는데- 상황에서. 근데 이건 어찌 보면은 일종의 2등 싸움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도 원희룡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세는 나경원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경원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선 투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등만 간단 말이야. 그러면 3, 4, 5는 2등 쪽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거예요. 하면 되겠다. 이런 근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려면은 네. 지금 2등을 확실히 2등으로 인정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지지율이 나와 원 사이의 지지율 사이 차이가 확 나면은 그걸 지금부터 금액량을 만들겠는데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2, 3위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그 맥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한동훈 캠프 내에서는 뭐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 뭐 지금 성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문제가 됐다고. 1차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우리 하니까 여론조사 해봤더니 과반이 넘대. 그렇죠. 이거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원 후보 쪽에서는 그거 안 되는데 공표 금지인데 이러면서 또 문제 걸고. 그런 여론조사가 선거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쪽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등록된 기록이 없는데 어디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과반이 넘는다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사면에 적보다 무서운 당내 경선. 다스 대장동도 집안 싸움에서 시작됐다 이런 건데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다 겪었잖아요. 네, 네. 다 겪었어.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렇지. 네거티브가 정점에 달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도곡동 땅 등의 차명 소유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사생활 논란을 파고들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결국 그거 나중에 불거져가지고 이쪽으로 구속됐고 다스 실소유주로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탄핵됐어. 그렇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이낙연 캠프 쪽에서 먼저 언론에 흘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내 싸움을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마련이고 그게 언젠가는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자기 등을 찌르는 게 칼이 될 것이다. 이번 근데 전당대회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도 인화성이 강하다. 수사로 이어져 전당대회 이후 당 전체를 흔들 시한폭탄으로 증폭될 소지가 다분하다. 원희룡 후보 등이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사천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파생된 의혹을 방송한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를 지난 13일에 고발했다. 그럼 수사를 해야 되겠죠? 비례대표 사천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댓글 부대 운영 의혹을 꺼낸 친윤석열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연일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 맞아. 며 자극하고 있다. 고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고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 그러게요.
고소하지 그래. 빨리 하시지 그러니까 왜? 근데 장 전 최고를 제가 직접 만났는데 절대 고소 장해찬 전 최고를? 네, 절대 고소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군지 난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사람 이름 입 여는 순간 한동훈은 끝나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알려주세요. 고소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네 그러게요. 다음 진실이 주에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는 네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네. 지금 여당 전대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전국의 중심에 김건희 영부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가 쓴 칼럼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만사가 된 기막힌 현실. 이게 칼럼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드려? 로마 제국은 3세기의 위기를 겪었다. 한국의 21세기의 위기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남미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얘기를 왜 했냐? 49년 동안 26명의 군인 황제가 부침했고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자살을 했고 15일 만에 목숨을 잃는 부자 아들과 아버지 황제도 있고 한데 예. 이거에 비유할 정도다 요즘. 윤 대통령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이후 진흙탕 싸움판이 됐는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내 후보겠지만 그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알 길도 없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이전 투구만 장안의 화제다. 이 와중에 비선이 움직였고 댓글 부대의 공작 흔적도 들켰다. 김 여사의 저련한 정치 개입은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는 분노를 불렀고 탄핵 나팔수들의 길을 살려주고 있다. 191석의 야권 탄핵 열차는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데 집권당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 비극의 전조다. 반세기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지혜가 아쉽다. 유경수 여사 대통령의 술과 여자 문제로 화가 나서 가출한 적도 있었지만 놀라운 절제력으로 청와대 안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 가출. 술과 여자로 가출도 했었네. 측근의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해서 서민의 입장에서 분노했고 사실 여부 조사한 뒤에 남편에게 전달했다. 당시 경찰, 군 수사기관, 중앙정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7천여 명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경찰 정보과가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겠다. 장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형사가 집에 찾아와 아예 같이 지냈고 외출할 때도 따라다녔다. 장인은 내가 영수한테도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맨날 형사가 따라붙냐? 사이놈이 날 감시하는구나. 사이놈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역정을 냈다. 무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라면 이 정도의 비상한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은 사건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공언을 했지만 용산의 비협조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난 민심 달래려면 김건희 여사 자숙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했지만 버짓수가 틀렸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응해야 된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등등이라는 그러한 핑계는 정권의 양심에 마비시키는 독이다. 진정한 사과는 정치적 유불리 따져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눈 딱 감고 법 앞에 평등을 결심해야 된다. 그런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달려든다면 천벌받을 것이다. 천벌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뭔 천벌까지 받냐. 김건희 여사도 침대 축구. 그 중앙일보가 지면엔 안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판에 단독 쓴 게 있어요. 네. 제목이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행정관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대통령실 소속의 유모 행정관이 지난번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미치겠다.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한테 명품 가방 받은 건 사실인데 면담 자리 끝난 직후에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했다. 내렸다. 그렇죠. 진술했는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명품백은 반환되지 않았다. 행정관이 지 멋대로 빼돌렸다는 얘기야? 김 여사는 최 목사가 면담 장면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이를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한 뒤에야 명품백이 미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행정관이 쓱한 거야? 중간에서? 깜빡했나 보죠. 왜냐면 명품백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쓱 할 수는 없었을 텐데
깜빡했나 보죠. 아 그때 그 여사님이 되돌려줘라고 지시했는데 되돌려주려고 하다가 가방 이렇게 책상 밑에 잠깐 놔뒀는데 깜빡하고 너무 네. 바빠가지고 네, 너무 뒀다가 대통령 기록물지 정도 안 되게 하고. 네, 너무 그따위 가방들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깜빡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깜빡. 엄청나게 새로운 스토리들이 막 나온다. 꼬리 자르기가 오늘 완전 대세인데 보니까. 영부인이 지시를 했는데 깜빡. 야 정말 기발한 나이. 기발해. 영부인은 돌려줘라라고 했는데 깜빡. 야, 정말 너무 놀라운 정권입니다. 정말. 자, 한겨레신문 사설도 보여주십시오. 국힘 전대에서 드러난 의혹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 근데 계속 이게 지금 특검도 모자랐는데 계속 지금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수사를 해야 될 판이 돼버렸어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1심 문자도 있죠. 하다가 사천 논란 나왔지. 그 다음에 지금 댓글팀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아니라 하고 한쪽에서 맞다고 주장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사천, 김경률 금융감독원장 추천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후보는 근거를 대라며 맞받았다. 이 와중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여론조성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 4건 공개했다. 참여연대 비방자료와 함께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내용인데 이 관계자가 당시에 한 장관과 어떤 사이인지 실제 보고됐는지가 규명돼야 된다. 현직 장관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 제기이기 때문이다. 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에는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 있다. 댓글팀이 있으나 비방한 적은 없다는 건지 댓글팀 자체가 없다는 건지 구분하기 힘든 얘기인데 당시 여권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론 공작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 사안이므로 규명돼야 된다. 현재 문자 유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된다. 한동훈 후보는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유로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는 영부인이 당부를 물으면 답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했는데 공개된 문자 외에도 여러 차례 문자가 오갔음을 짐작하게 하고 당시 국정농단을 우려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둘 사이 오간 문자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정농단, 당무계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서는 이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처럼 전당대회에서 나온 여러 사항들 중에는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하나둘이 아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 끝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다 잊고 똘똘 뭉치자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이제라도 국민 앞에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 막 이러니까 보수에서 일부 걱정도 합니다. 오늘 천광함 논설주간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 동아일보. 이걸 다 소개는 안 해드려요. 딱 문장 하나만 소개해드립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V토론에서 제가 이걸 다 공개했었을 경우에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꺼낸 이상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공정한 태도다. 살짝 냄새만 피우고 중간에 말을 끊는 것은 오직 상대방에게 의혹의 오물을 뿌리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거 지금 다 까버리면 진짜 위험해. 정권이 위험해. 그만 공격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지금 낳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문자들이 도대체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의혹의 오물만 뿌리려고 했겠지만 의혹의 오물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자기 살자고 지금 나 건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다 진짜 다 그냥 다 끌어내 버릴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뭐니? 뭐 갖고 있는 거니?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의혹의 오물을 뿌리신 김에 다 밝히십시오. 그래. 네. 속 시원하게 한번 좀 까봅시다. 7월 26일이 되기 전에 다 밝히십시오. 네. 다 밝혀야 됩니다. 그 전에. 26일은 왜 나왔어? 7월 26일. 7월 그럼 23일이 되기 전에 다 밝히십시오. 네. 그렇지. 26일이 결선 투표?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7월 23일이 되기 전에 다 밝히십시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3,500분으로 계속 늘어가지고요. 구독자님들이 3,000 근래 들어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야, 이 기세로 이렇게 하면 막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럼 구독자분들이? 오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시까지 그냥 해야 할 판이라고 지금 막 하시는데 구독자분들이. 그럼 또 혼납니다. 또 저희는 또.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9시 55분까지 가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러다 이제 스픽스 전계환 대표님한테 혼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한 2시간, 3시간씩 하겠어. 가만 내버려 두면. 네, 큰일 납니다. 자, 우리 네. 자, 이제 자제하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나가시기 전에 1,400분밖에 안 돼요. 대신에 좋아요 많이 좀 나가시기 전에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만나 뵙길 약속드리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